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까지 파장이 큰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이기도 하지만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해묵은 쟁점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심의 초반부터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저임금 논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최저임금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배재수 송현 경제연구소 국제경제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최저임금 참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참 많은 논란 불러일으켰던 건데요. 윤석열 당선자 정부 들어서기 전 최저임금 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어제 첫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 회의가 열렸다는데 어제 뭐 상견례 같은 거였죠? 어떻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첫날 혹시 무슨 논란이 좀 있었습니까? 첫 회의 어떻습니까? 어저께 본격 회의는 아니니까요. 일종의 상견례 같은 거니까 이제 기본 입장을 노사 단체 네. 대표자들이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 차이가 나고 예. 좀 약간 신경전들이 생기는데 그 핵심은 그겁니다.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최저임금의 어떤 차등 적용 업종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기 때문에 차등 적용.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의식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가 그 입장이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이야기는 잘 말한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인상을 하겠다. 합리적인 인상.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견해가 달라서 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인데요. 네. 배재수 본부장님, 앞으로 일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회의를 했고 이게 어떤 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5월까지 이제 심의를 계속하게 되고요. 그러고 예. 또 이제 그 관련한 어떤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그 심의 자료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1차 심의가 4월 5일, 네. 그 다음에 2차 이제 전원 회의가 5월 17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심의 완료 시한이 6월 말이고 예.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이제 심의를 완료를 해서 이제 정부 쪽으로 이제 그게 안이 넘어가줘야 되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를 하고 이제 내년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8월 5일이요. 예. 그 지금 이제 전망을 보면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노사 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예. 이번에도 좀 그런 난항이 예상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네. 막 출범하는 단계에서 이제 또 임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노와 사 간의 어떤 기싸움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지금 새로운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어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랐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언뜻 내비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좀 어떤 노사 간에 다툼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하여튼 노사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상당히 어떤 잣대 비슷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인상률로 정해지느냐가 주목이 되는데 저희가 그 업종별 차등화도 정말 앞으로 큰 논란이지만 우선 인상률 얼마 올리느냐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혹시 어제 첫 전원회의인데 노동계나 사용자 측 인상률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좀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인상률 어떻게 지금 양측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어제 회의에서는 그런 지금 자기네들 요구한 그런 제안을 할 그런 데는 아니고요. 단지 이제 민노총이나 이제 한노총 네. 쪽 경우는
고율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 민노총, 한노총이 한 8%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한노총이 8% 이상, 민노총이 10%. 10% 정도. 근데 지금 금년도가 사실은 지금 참 이게 어렵게 된 게요. 예. 우리가 물가 불안,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소비자 그럼 우리가 물가가 최저임금 뭐- 결정할 때요. 예.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도 제가 볼 때는 물가 상승률을 분명히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다. 물가 예, 상승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예. 이 소상공인들 경우는 지금 사실은 물가가 상승이 되면 경영이 더 좀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인건비만 오르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물가 다 오르거든요. 예. 거기다가 최저임금까지 더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 경우는 뭐 지난 한 5년 사이에 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소상공인의 정치적인 발언권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소상공인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 경우가 소상공인을 왜 다른 뭐 대기업의 최저임금이랑 똑같이 취급하냐. 이거 좀 바꿔달라. 예.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민노총이나 한노총의 어떤 그런 요구가 그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최저임금위원장이 합리적 인상이라고 한다 하면 합리적 인상. 예, 예. 그러니까 물가 불안 내지는 인플레이션 부분을 일부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 소상공인의 어떤 어려움도 감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상률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도 좀 감안을 하게. 네. 그리고 뭐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 뭐 물가는 어느 정도 오를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감안하게 돼 있는 건가요, 배수진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준이 있다고 뭐 보기는 어렵지만은 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예. 그런 쪽에서 어떤 나아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물가 상승률, 소비자 흔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많이 보는데 네. 그래서 그 어떤 기본 어떤 평균 상승률은 그 두 개가 어떤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뭔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뭐 최근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주거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전월세 예를 많이 들면 올랐다. 전월세, 임대료 이런 게 무척 올랐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다든지 예.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플러스를 해줘야 될 거고 네. 또 이제 임금 격차 문제가 항상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예. 들면 중간 임금, 중위 임금하고 최저 임금의 격차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하여튼 그런 어떤 네. 그 저소득 근로자의 어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네.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작년에 보면 참 작년이 아니라 이번 그 현 문정부 들어서 이때 성장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해서 보면 한 7.2% 정도 되더라고요. 문정부 5년간의 예. 평균 예. 7.2%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연평균 4%가 채 안 돼요. 4%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그동안 좀 임금이 좀 많이 빨리 올랐다라는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성장률에 있는 것 비해서 같습니다. 많이 예. 올랐다. 예,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시점상으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어떤 첫 어떤 임금 결정이고 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또 새 정부가 이런 어떤 노사 정책이라든지 임금 정책이라든지 고용 정책을 어떻게 나갈지 하나의 어떤 그게 풍향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번 어떤 임금 상승률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혹시 최저임금 관련된 데서 조금 주목되는 발언 유세 기간 중에 네. 발언이나 공약 이런 걸 좀 주목할 만한 게 좀 있었습니까? 네. 예, 어떤 그 당시에 그 최저임금 발언해가지고 홍역을 치렀죠. 어떤 얘기 최저임금 있습니까? 이런 거죠. 최저임금 안 받고도 일하겠다는 사람 있지 않냐. 아,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일하겠다는 사람 있지 않냐고 예. 그러면서 이게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최저임금 경우가 뭐 업종은 물론이고 지역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차이가 예. 나야 그러다 된다. 보니까 맞아요. 당연히 이제 노동계 그리고 지금은 야당이죠. 예. 그래서 뭐 아주 반발이 심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 윤 당선인의 이야기는 뭐 최저임금을 물론 뭐 야당이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폐지하자는 거냐 뭐 이야기했는데 최저임금 폐지로 좀 와전이 됐다 뭐 그런 예,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뭐랄까 몰아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문맥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 윤 당선인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뭐 철학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최저임금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돼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런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시장 상황이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임금격차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임금격차 하나 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판교의 지금 IT밸리의 임금과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 차이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농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어떤 임금과 그다음에 같은 IT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게임 업체의 어떤 그런 임금 차이는 너무 크거든요. 업종별 임금 차이가 좀 많이 그렇습니다. 난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그것도 업종이라는 게 대부분 지역으로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 농촌이 많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이쪽에 서비스업이 좀 많이 밀집돼 네. 있는 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의 뭐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 근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을 일으킬 만한데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요. 그럼 논란이 많았던 말 중에 방금 얘기한 한 차례대로 이제 한번 보고 싶은데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분 근로자들 여전히 꽤 많다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예, 좀 그 숫자를 예. 한번 보면요, 예. 한 15%,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 전체 어떤 임금 예.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어떤 전체 노동자가 한 2,700만 명인가 2천만 명 정도 되는 2,700만 명 중에서 총 취업자가 2,7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15%, 16% 정도 되니까 한 300만 명 내지 400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있다. 예, 못 받고 있는 한 거죠. 15% 되고 있는데 된다는 이제 거죠.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법을 위반 뭐 그건 뭐 불가피하게 이제 여튼요. 그렇게 예. 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은 뭐 그런 쪽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걸 못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윤 당선자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예. 이제 사실은 어찌 됐든 그게 이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어지는 게 좋으니까 그런 예. 맥락에서 뭐 어떤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제 생각은 그보다는 좀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창출해서 뭔가 그다음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을 좀 향상을 시켜서 그분들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소득이 긍정적인 올라가도록. 방향으로 이렇게 아. 예,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15% 정도가 최저임금보다 밑에서 적게 받고 있는데 법 위반이라 그러면 이 법에 우리가 말할 때 그 수용성, 적용성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우리 최저임금 미달률이라 그러는데요. 최저임금 미달률. 예, 그 최저임금 미달률이 이제 농업 경우에서 가지고는 뭐 통계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게 한 4~50% 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도저히 뭐 농촌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가 그러면 왜 큰 문제가 안 되냐? 예. 농촌의 주로 노동력이 외국인 노동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우리가 농사가요. 네. 사실은 다 외국인이 없어 안 돌아갈 정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 노동시장의 현실과 예. 또 그 이상 사이에 또 괴리가 굉장히 크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윤 당선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은 지금 이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화하자는 이야기는 예. 학계나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경우도 다 하는데 네. 우리만 이게 유독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는 이런 이야기 있었죠. 네. 그러면 전체 수준이야 뭐 조금 앞으로 현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윤 당선인이 말씀하신 업종별 차등화, 뭐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법적으로는 차등화할 수가 일단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이 최저임금법 그 4조 1항을 보니까요. 예. 그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가능할 있습니다.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법적으로 가능할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경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그 차등화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결정이 어떤 법적 강제에 의해서 어떤 사회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경제 논리와 잘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을 어떤 차등 적용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원리 내지는 경제 원리를 좀 가미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예. 맥락에서 보면 좀 더 이제 어떤 최저임금의 어떤 경제적인 수용성을 좀 높이는 그런 그래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네. 지금 방금 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농촌 그 뭐 농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뭐 고령화도 심각하고 노동력 부족이 워낙 네. 심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시간제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경우에 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리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뭐 사실은 자기 본국 그걸 생각하면 약간 낮아져도 좀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역별 차등화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차등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지금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이것은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좀 이건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도시 예를 들면 수도권 서비스업 이런 쪽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좀 사실은 자영업자나 전통 서비스업이 좀 과다 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외국인 노동자를 좀 엄격하게 관리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좀 임금을 좀 올려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적어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임금이 어떤 국내 노동자만의 어떤 공급과 수요로 해결이 되게끔 급여를 좀 올려가지고 급여를 좀 네. 올려서 그렇게 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종별은 오히려 좀 더 늦게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재수 본부장은 법적으로는 일단 지역별로는 현재는 할 수 없고 업종별로는 가능한데 경제 논리로는 좀 지역별로부터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여튼 차등화 얘기가 나오자마자 노동계 뭐 결사 반대하겠다는 움직임이에요. 네. 노동계 이유는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뭐 임금의 연대성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은 그 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계는 이제 그런 류의 어떻게 본다라면 연대 원리에 입각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돼야 된다. 일률적. 예. 뭐 그게 지금 노동계가 펄쩍 뛰는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노동계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예. 최저임금법 도입 당시에요. 도입 당시에 우리가 그때는 중공업과 경공업으로 해가지고 업종의 차등을 뒀습니다. 업종별 차등을 한번 해봤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거 다 이제 없애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노동계 경우가 네. 사실은 이제 임금의 어떤 연대성이란 말은 그 맞는데 그 연대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다 서로 제각 다른 걸 다 똑같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예. 그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노동계가 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생각 바꿀 때가 왔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노동계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좀 뭐 따른다 그럴까요? 좀 뭐라 볼까 좀 모범으로 보는 게 유럽 노동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본 예, 근데 벤치마킹 유럽 하는 게. 경우에서 가지고는 심지어 독일 경우는 과거에 최저임금이 없었어요. 최저임금 자체가 예, 없었어요. 그 최근에 생긴 겁니다. 이제 그 노사 단체가 임금을 정하면요, 예. 그게 전국 단위죠. 그럼 그 임금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사실은 각 사업체 맞춰가지고 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최저임금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노동계 스스로가 굉장히 임금 인상에 대해서 예. 자제해왔다. 만일 힘을 써가지고 그냥 임금 막 올려버리게 되면요. 예. 독일 노동계, 유럽 노동계 알아요. 그렇군요. 일자리 폭 망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나라 노동계도 좀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종별 차등화 당선인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다른 나라 현실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 다른 나라 이제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예.
업종별로는 독일이 이제 업종별 차등화, 그다음에 일본, 캐나다, 호주도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있고 일본,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이렇게 예. 해서 외국의 사례는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네. 이런 어떤 차등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어떤 선진국은 좀 어떤 최저임금 적용이 좀 상당히 유연하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예. 달리 얘기하면 어떤 경제 여건이나 현실에 맞게끔 네.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제 차제에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여튼 그 차등 적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 이제 극구 반발하는 게 어떤 통일적인 임금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별 차등화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청년 인구가 유출된다든지 빠져나간다. 예,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업종별로 차등화를 두게 되면 뭐 지금 뭐 전통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예. 사람 구하기 힘든데 또 더 어려워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그 봐가면서 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를 예. 들면 뭐 지역으로 뭐 대기업 본사를 보낸다든지 공기업 본사를 보낸다든지 지방 분권을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 어떤 지역의 어떤 고용 능력을 좀 더 높여 놓은 다음에 이제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동차. 식으로 좀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임금의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예. 그런 노력을 하면 어떤 지역별 격차도 줄면서 네.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두 분은 이제 업종별 차등화에서 지역별 차등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시는데 이 노동계는 여튼 뭐 결사 반대, 강력 반대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혹시 이 나이가 좀 어린 청소년들 있잖아요. 아, 네, 일할 그 수 말씀 있는데 드리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적용하는 네. 연령별 나이에 따른 차등화는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일 청년 실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면요. 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차등을 하는 나라들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독일, 프랑스 이런 데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로 따지면 고용 보호 조항 자체를 적용 안 합니다. 왜? 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해고의 어떤 그 위험 때문에 청년 채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야 채용한 다음에 3년간은 봐줄게 채용해 이렇게 합니다. 최저임금 그것도 차등할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가 이 뭐 노동계에는 최저임금을 말이지 차등하게 되면 청년들이 지방을 떠난다 그러는데 이미 청년들은 지방 다 떠나고 있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요. 예.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의 어떤 지역별 또에다가 연령별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지금 연령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한 게 우리나라 청년들 경우는요. 예. 어느 나라보다도 다 고학력 청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학력 청년들한테 최저임금을 자기보다 저학력 수준의 기성세대보다 더 낮추는 게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고령화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근데 이 고령층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만일 공공일자리 사업이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하게 하려면 계속 어떻게 할 수는 할까요? 없으니까. 당연히 이 고령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라리 최저임금을 조금 낮춰가지고 고령층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저는 낮춰서 그래서 적용할 합니다. 필요, 차등 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라는 게 그 나라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죠. 이게 어느 나라가 무슨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입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령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차라리 고령층에 대해 가지고 조금 차등 적용하는 게 낫지 않나 고령층 생각합니다. 청년보다 고령층 차등 적용을 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정부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부 개입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노사 간의 협의해서 결정한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가 딱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문제거든요. 원래 기업 또는 산업에서 이제 노사 협상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어떤 노사 간 자유로에 의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협상을 해서 임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예. 것은 맞겠지만 예. 최저임금은 거기에 어떤 더해 가지고 어떤 최저 소득자의 어떤 소득 보장이라든지 생계비 보장, 생활 안정 보장 이런 어떤 측면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고려해 주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공적인 어떤 개입이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물론 예. 당연히 이제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도 분명히 맞는 거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공공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서 이제 의회가 그걸 결정을 하고 있고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로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원회 같은 걸 최저임금 위원회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심의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그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노사간의 합의하에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이제 의결해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공공의 개입은 뭐 어쩔 수가 없이 이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가면 어떤 경제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가급적이면 노사가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 듭니다. 조금 이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의 정부 개입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실제로는 정부가 좀 주도적이고 나서서 결정하는 나라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님 생각은 좀 다른 듯해 보여요. 지금 네. 보면.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문제에 또 우리나라 현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예. 법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최저임금은요 국가가 사업주에 대한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의무다. 네, 네. 그 이하로 더 채용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건 정부가 결정할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게 마치 전국 단위의 임금 협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아마 한 총리 후보께서는 최저임금 이 결정에 이게 뭐 정부가 막 하는 것보다 노사가 좀 성숙한 자세로 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예. 최저임금 취지 자체는 일종의 게임의 규칙이고 예. 정부가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거고 예. 오히려 우리처럼 노사공, 예.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공익위원입니다. 대부분 정부를 대리하는데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소수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소수다. 네, 대부분 다 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결정 내리고요. 예. 노사단체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경제 성장, 고용 사정, 물가 이런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죠. 워낙에 최저임금 이슈가 지난 5년간 문제가 됐으니까 이 인수위가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신중론을 계속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바꾸자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었잖아요. 별 진전이 지금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게 성격상 워낙 그 노사가 첨예하게 지금 뭐 대립을 하는 분야에서 그게 어떤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동안 뭐 이런저런 사실은 이제 2단계로 나누어서 일단 밴드를 먼저 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2단계 심의에 들어가서 다른 위원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결정을 하자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동계라든지 이쪽에서 전혀 뭐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지가 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한 지가 꽤 됐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름의 어떤 관행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요. 예. 그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다시 또 바꾼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결국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제 잘 조정해서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제 생각에는 그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노사가 미리 합의를 해서
예를 들면 뭐 현 정부 5년간은 이런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결정을 하자. 예를 들면 기본 원칙이라 그러면은 뭐 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제 성장률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노사 간의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하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기본 결정 어떤 산식 내지는 공식을 딱 만들어 두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자. 만들어 두면 그게 좀 기본 어떤 노사 간의 마찰이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현 정부 때 초창기에 그냥 그 최저임금을 너무 16% 막 10% 이렇게 예. 올리면서 급하게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1%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등락이 심한 인상은 좀 경제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정부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평균적인 인상률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네, 좀 이번에는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김철 교수님 짧게 혹시 네. 결정 방식 좀 바꾸는 좀 개선 방안 같은 아이디어 좀 있습니까? 뭐 우선 새 정부의 뭐 첫 번째 지금 당면 과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어떤 업종별 차등 적용, 자동 적용 이 필요하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선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고 또 노동계 특히 노사의 어떤 이해를 구하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 뭐니 해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사업주 노동시장에 부과한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리더십 발휘해야 됩니다.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하명현 교수 그리고 배재수 송현경제연구소 국제경제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